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대세 하락장의 추세가 아니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시적인 조정에서 돌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바닥을 잡는 시점이 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또 컨텐츠를 올려주시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셔서 오늘 한번 모시고 현재 정말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 7월 말, 한 8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강력한 긴축 발언으로 인해서 그다음부터 지수가 급락을 했고 여기저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락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조정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조정 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맞죠. 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돌아선다면 9월 22일 이 FOMC 미팅 이후 또는 그 다음에 있는 11월에 있는 FOMC 미팅 그 사이에 아마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뭐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어쨌든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던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축 속도에서는 시장이 오르기가 어렵고 반등이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한 4,300에서 4,400 정도를 봤었거든요. 근데 S&P 500이 바로 하락하기 전에 4,300을 살짝 찍고 그죠, 터치를 했었죠.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 봤었을 때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 또는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에 울고 싶은 데다가 뺨 맞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조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대세 하락장에 또 다시 진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사실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9월 FOMC 이후로 해서 다시 좀 되돌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즉슨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9월 FOMC 때 시장이 우려할 정도의 그런 긴축적인 그런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내지는 발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좀 완화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아까 그 급락을 했던 지표에 있어서 왜들 다 지금 대세 하락장인가라고 얘기를 하는지부터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어쨌든 올해 연초에 저희가 그 올해 한 해가 지금 중간선거해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해에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또는 길면은 3, 4분기 까지도 하락 조정장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선거가 일어나는 시기쯤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되돌리는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2월 달쯤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제법 큰 폭의 그런 조정이 있을 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긴축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축 속도가 빨라질 때는 시장이 오를 수가 없다.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긴축 속도가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0.75%를 9월 21일 날 올리게 되면 그냥 여전히 가장 높은 속도의 긴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이게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 차트든 어떤 차트든 간에 보통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때 20% 이상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걸 대세 하락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드로우다운이라고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느냐.
그래서 그게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으로 진입했었을 때 20% 이상 하락인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20%를 훨씬 깨고 내려왔었죠. 예, 그리고 저점으로 계산했었을 때 마이너스 34.8%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지고 되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약세장이 아니라면은 이거를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금방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얼마 전에 빠진 거에 거의 50% 가까이를 되돌렸거든요, 나스닥이. 네. 그래서 요 20% 선을 위로 살짝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깨져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약세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차트,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인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갖다 붙이는 부분들이 있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악재들입니다만 어쨌든 그 모든 악재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아까 그 얘기했던 미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매파적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매파적일 때는 지수가 오르기 어렵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매파적인데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져 주면 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은 미 연준의 목표치 2%보다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죠? 그러니 아직 어렵다라는 것들. 또 주택 시장이 최근에 많이 쿨링 다운 하잖아요. 많이 식고 있는 그런 미국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중고차 시장도 좀 약간 이 주문들이 캔슬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차도 그렇고. 그러면서 좀 걱정. 또 신용카드의 연체율도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그런 걱정들. 게다가 이제 ISM 지표들이 다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가장 세게 들어오는 게 장단기 금리차. 예,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역전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이 유럽발 위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달러랑 유로랑 또 페리티도 깨졌고. 유럽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10%다. 유럽의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다. 이러면서 러시아가 지금 거의 잡고 뒤흔든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있으면 또 차트를 또 보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대세 하락장의 추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시적인 조정에서 돌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나스닥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나스닥으로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차트인데, 나스닥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면, 쭉 빠졌어요. 38%. 35%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볼린저 상단에 살짝 찍었고, 그리고 좀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 중앙선 또는 저점, 하한선,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요 구간이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원래는 50bp만으로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75, 75, 50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게 이제 올리는 속도가 더뎌지는 거라서 이때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빠지는 게 75, 75, 또 75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4%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단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저희는 요 하단까지도 빠진다. 그러면 요 하단은 어디냐면은 전 저점과 아주 비슷한 수준 또는 살짝 위 정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전 저점 있잖아요. 이 나스닥이 1,500포인트까지 갔었을 때의 시기를 저희가 어떻게 그때 분석을 해드렸었냐면 금리가 4% 이상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국채 금리를 지금 현재 3.1이잖아요. 요거를 4%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적정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익에 있어서 곧
고점 전망이 되고 있는 그 이익 전망치를 25% 깎아요. 예, 고점 대비해서 네네. 20% 이상 깎습니다. 네. 그러고 집어넣고 계산한 적정 가치가 11,0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 4%대, 그게 갈까 안 갈까가 지금 의구심인데, 그러면 결국은 75bp로 올리는 게 맞다면, 그 올리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이미 하락을 다 끝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길어봐야 9월 21일까지의 어떤 변동성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 바닥을 잡는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밴드의 중간선이냐 아니면 하한선이냐 요거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 인상 속도의 변화가 생길 때가 변곡점이다. 그래서 다시 상승하는 주기가 들어올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9월 달에 한 0.75% 정도 올리고,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올리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현저하게 둔화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인플레이션 잡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있으면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PC 인플레이션이 사실 미 연준이 제일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탑라인 인플레이션은 잘 안 보죠. 예, 에너지 가격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PC,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 인플레이션 숫자를 많이 보겠죠. 네. 그 PC 인플레이션은 지금 살짝 3월 달에 꼭지를 찍은 듯 해서 4월, 5월에 빠지는 듯 했다가 다시 6월 달에 훅 올라갔어요. 요게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떨어져서 6.3% 수준인데 여전히 높은 편이죠. 그러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겠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PC 인플레이션이고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보시면은 꼭지를 찍었던 게 5.3%이고요. 이게 어디였냐면 올해 2월 달입니다. 근데 올해 2월이 언제죠? 올해 2월이 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 터지는 그쵸. 그때였죠.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서부터 벌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높긴 하지만. 네네. 그리고 그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5.3에서 4.6까지 떨어졌으니까 0.7%포인트 떨어졌죠. 네. 근데 요때는 여전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이하였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립금리 이하의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리면 그게 1%포인트 정도 더 올려놓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게 저희 생각인 거고요. 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렇다면은 5개월 만에 0.7%포인트 떨어졌다면 남은 5개월 연말까지 0.7%포인트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4.6 마이너스 0.7 하면 얼마입니까? 예, 3.7이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이미 3자를 연말이 되면 보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 정말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긴 했습니다. 네. 왜냐면 작년 내내 저도 네. 마찬가지로 미 연준 말을 많이 믿는 편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도 여전히 올해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작년 대부분 다. 네. 근데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스탠스를 확 바꿨잖아요. 그래서 올해 금리 올린다 이렇게 바뀌었고 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우리 완전히 빨리 올린다로 바꿨죠. 그래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근데 이제 작년 내내 트랜지토리, 임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1년 넘게 내내 했었으니까 네. 그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게 1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데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천천히 올릴 거야 얘기 못 하죠. 왜냐면 이미 워낙 중립금리 올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야 빨리 올려서 중립금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부터 더 올릴 거고 그러면
올려서 그 영향이 확실히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 죽여놔야죠.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올 거고, 근데 11월 달에 말을 바꿨으니까 올해 11월 전부터는 아마 또 말이 어느 정도 바뀔 거다. 왜냐면 11월 정도 되면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제법 떨어져 있고, 여기에 이미 금리도 중립금리 이상보다 훨씬 높아질 거고, 이번에 9월 달에 0.55나 0.75 올리면 지금 2.25인데, 네. 그게 3%. 그죠? 3%까지 올리게 되면 당연히, 당연히 3.25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미 벌써 중립금리보다 훨씬 높이 올렸으니까. 근데 이제 일부 미 연준 인사들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4%까지 올릴 수도 있다. 네, 그런 말 많이 하는 이런 거죠. 하죠. 네. 그러니까 4%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0.5% 정도를 좀 더 더한 것 같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3.5%까지는 올릴 수 있고 4%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3.5에서 3.75 정도까지 살짝 올려놨다가 3.75를 오랫동안 유지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분석을 했고요. 네. 이따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벌써 4.6%까지 떨어져 있고, 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만 않으면 이미 벌써 그런 조짐이 나오잖아요. 유가도 네.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네네. 빠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이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 센티먼트가 많이 좀 훼손이 됐으니까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지난달에 전달 대비해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month-on-month.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네네. 숫자는 0입니다. 네. 근데 요번 달은 또 month-on-month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0으로 치자라고 계산했었을 때 쭉 네. 0이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오느냐? 3%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앞자리가 3%를 보기 시작하면은 미 연준은 당연히 좀 더 세게 우리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금리 내리겠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여전히 3%는 기준금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2% 수준보다 더 높으니까. 근데 앞에 3%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는 올리는 속도는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은 요번 9월 달에 0.75를 올리건 0.5를 올리건 그러면 2.75에서 3.0 요 사이에 올리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고점이 3.5에서 3.75라면 앞으로 오는 거는 천천히가 되는 거죠. 0.25씩 올려도 세 차례 올리고 나면 3.7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 속도가 더뎌지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시기는 11월 달은 보일 거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숫자도 꺾여 내려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9월 21일 FOMC 미팅이 지나면 더 이상은 급락을 시키는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기는 어렵다. 금리를 올리는 것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개 요소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이걸 보면서 좀 판단을 하고 또 미 연준의 스탠스 말이 바뀌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1개월이든 21개월이든 더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올라가는 구간이 좀 세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시장이 지금 연준이 뭐 4% 이상으로 올릴 거야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동참해서 같이 판다라기보다도 약간 많이 빠질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지금은 변동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고 충분히 과거에도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올해 연초에 작년 말에 올해 연초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올해가 중간선거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중간선거해에 긴축이 들어온 적이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서로 같이 이제 엮이는데 보통 이제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은요, 그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이 좀 더 그 중간선거해에 길게 갑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는 시기가 빠르지 않고 늦어져요. 긴축이 빨라지면. 네네. 지금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3월부터 7월까지 확 땡겼으니까 그리고 또 요번에도 또 땡길 거고 보시면은 중간 선거 1950년대 이후부터 네. 저점을 잡았던 해의 달 보시면은 7월, 8월, 2월, 6월, 10월, 5월, 10월, 11월, 8월, 9월, 10월 보시면은 3분기가 많죠. 아,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이번에 9월 달이 바닥일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더 변동성이 일어난다면 11월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연준 미팅이 2번 남아있는 그 구간에 근데 그 2번의 미 연준 미팅에서 확연하게 올리는 속도는 더뎌질 거라는 거죠. 그죠? 이미 벌써 0.75, 0.75, 0.75까지 땡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0.25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내년 초까지 올리는 거라면.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반등의 폭은 그 바닥 잡음부터 12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32% 올랐으니 빠진 폭을 다 되돌리는 거죠. 그 1년 동안에. 네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진짜 다시 바닥이 W자를 만드는데 그 다시 바닥이 9월 달이던 11월 달이던 그 이후에 11개월 동안에는 시장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노린다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요번에 빠질 때가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전제 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내년 연말이 돼도 여전히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3%대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연준의 긴축 스탠스. 아무쪼록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채널에서 약간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 상승 여력을 분석하시는 그런 그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정말 이 고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틀렸었을 때는 네.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오를지에 대한 예측을 또 다시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지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98년 때에 저는 그때는 이제 금융시장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짜기 시작하기에 아주 젊은 나이였죠.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보시는 전략가 밑에서 같이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지저분 격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은행권에 대해서 엄청난 대세 하락장이 올 수 있다. 한국 은행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었을 때가 97년, 98년이었어요. IMF. 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박살이 났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것도 일시적이었죠. 왜냐하면 미 연준이 98년도에 금리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98년, 99년, 2000년 닷컴 버블이 또 확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때 막 코스닥이 500% 오르고, 코스피가 280부터 1000까지 막 3배 오르고, 이런 장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 끝물이, 그죠? 어쨌든, 엄청나게 한국 시장에 박살이 났지만, 그걸 확 다 되돌리는 시간이 1년 반 만에 다 되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승장이 마지막 끝물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 주기에서 마지막 끝물에 나옵니다. 자, 또 2006년도는 그때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이 좋아서. 네. 예, 운이 좋아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막 제 이름 나가고 예측 관련해서 은행권이 망했다 이런 식의 이런 거 나갔었지만 그건 네.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거고요. 네. 2006년에는
제가 벼르고 벼렀죠. 그때는 제법 많이 오랜 기간 동안 15년 가까이를 분석을 했던 시기니까 14년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열됐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세게 대세 하락장을 불러야 되겠다.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관론자는 네. 어떤 유명세를 얻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 유명세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비관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2006년도에 왜냐면 그때가 딱 장대금리차 역전이 됐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막 그때 봤었을 때 거의 모든 게 실적도 피크였고 모든 게 다 꼭지였었어요. 그리고 막 은행권의 예대율도 100%.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참 답답했다고 얘기하기도 무서운 게 뭐냐면 더 올라요. 그렇죠. 오버슈팅 하죠. 오버슈팅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죠. 40%를 더 해요. 와. 2006년부터 2007년 10월 달까지. 네. 그거를 버텨내는 투자가가 없어요. 저도 잘렸는데요, 뭐. 저는 그때가 똑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마이클 베리가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다. 그래서 쇼트를 왕창 때려놨었을 때가 2006년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숫자들은 다 보면 이거 완전 깨져야 돼. 근데 문제는 저는 마이클 베리처럼 락값을 못 시켰고, 저한테 돈을 맡겼던 분한테, 제가 그냥 원금 돌려주고 말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락값을 시킬 수만 있었으면, 그때 고 1년 반을 견뎌냈으면, 그 다음에 엄청난 하락장이 왔으니까, 그게 어떤 성공한 투자였죠. 그래서 마이클 베리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마지막에 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가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락값이 돼서 내가 못 빼면은 그냥 놔두겠지만 뺄 수 있으면 장이 빠지는 걸 예측을 했는데 40% 올라가 버리면 중간에 다시 더요. 맞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냥 다시 담고 좀 있다가 빠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얘기했잖아요. 네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면 보통 시장이 빠져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빠져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되고 나서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오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1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얼마나 과거에 올랐는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 그 경기 침체가 오기 전이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부터 대세 하락장이 시작, 이런 건데, 그걸 보면은 이런 테이블이 나옵니다. 1989년 5월, 98년 9월, 제가 다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 1월. 다 보시면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제가 운이 좋았던 거고, 이때는 제가 예측을 하려고 노력했던 때고. 그때 보시면은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나서, 얼마나 걸려요? 보시면은. 제법 많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거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거하고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시기하고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시기가 좀 더 빨라요. 평균적으로는 보시면은 이때는 같았고요. 1990년대는 2001년도에는 보시면은 거의 1년 정도 더 빨랐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한 2달 정도 더 빨랐고 2007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거의 똑같았어요. 그럼 보면 평균적으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이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다. 어쨌든 대세 하락장까지 전환되는 데까지 필요했던 기간, 그러니까 역전이 되고 나서 대세 하락장이 왔던 시간, 요 구간을 보시면 1989년부터 90년대는 14개월이었고 98년부터 여기는 18개월, 1년 반, 2006년도에는 자그마치 21개월, 2년 가까이,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19 때는 딱 11개월입니다. 자, 요 평균값이 16개월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역전이 됐다고 쳐요. 9월 달에. 네. 그러면 이제 11개월이든 21개월이든 더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올라가는 구간이 좀 세요. 그냥 한 20% 오르고 끝! 이러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S&P가 27에서 41% 최소. 네네. 나스닥이 최소 18%인데 최고는 285%. 저 이제 닷컴 뽑을 때 네. 그쵸. 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제일 최근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거의 40%씩 올라요. 이걸 버텨내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타이밍으로 생각했었을 때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라고 보면 요거로 대충 계산해 보면은 전 고점, 작년 11월, 올해 1월 그 고점 근처 또는 그것보다 더 올라가고 이번 장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던지기보다는 그 구간에 이제 다시 지금 W자를 만든다고 치면 요 빠지는 이 구간에 그만큼 올라갈 거를 예측을 하시고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건 지수인 거고요. 네네. 저희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이 긴 기간의 끝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신에 그래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업종과 종목을 골라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알파 전략.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높게 된다고 했었을 때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면 내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저는 아마 전 고점 수준 또는 그것보다 살짝 낮은 아니면 그것보다 살짝 더 높은 정도까지 더 오르고 요번 장이 끝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저런 식으로 나와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뭐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인플레가 빨리 잡히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딱 스탑을 한다든지 그 플러스 지금 이제 사실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진하다는 측면의 해석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 수 있는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있어서는 저희는 뭘 생각을 하냐면 아까 여태까지 쭉 들여다봤던 게 이제 장기금리 차가 역전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라고 하면서 시장이 깨지는 이유는 실적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개인들이 소비를 안 해야 되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와야지 당연히 실적이 깨지는 거죠. 그 시나리오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다들 경기 침체 노래를 부르고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20%씩 빠지고 이랬는데 실적이 2, 4분기까지 깨졌나요?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웬만하면 컨센서스도 상회하고 그렇죠. 조합하거나. 네. 또 3, 4분기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미 3, 4분기를 네. 실적을 엄청나게 꺾어놨어요. 추정치를 많이 꺾었구나. 추정치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미 벌써 월스트리트이 엄청나게 올해 한 2월, 3월부터 급격하게 이익 추정치를 꺾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너무 세다. 이익 추정치가. 네, 올해가. 네네. 올해 예상치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영업 마진율을 저렇게 높게 잡아놨냐. 그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그거를 굉장히 조정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 4분기가 정말로 그러면은 소비를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개인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실업률, 임금 상승률, 저축률,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계산했었을 때 충분히 개인들이 펀더멘탈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소비를 하거나 네네.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거는 그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왜냐면 미국은 어쨌든 개인들이 부채 비율이 좀 있긴 하잖아요. 돈을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은행권이 나 더 이상 대출 안 해줄래,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때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은행들이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예대율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미국의 은행권 전에 경기를 둔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건 미연준이죠. 그렇죠. 그럼 그 미연준이 하는 건 뭡니까? M1 증가율, M5 증가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근원통화, 본원통화,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차트처럼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M1, M2 증가율이 5%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미연준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금이 훅 떨어져요. 증가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게 훅 떨어져서 20몇 프로 되던 게 훅 떨어졌습니다. 이제 3%대 성장률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자, 요대로 대출 증가율도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건 경기 침체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미연준이 금리를 올린 금리,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금리 대비해서 대출 증가율이 그 밑으로 떨어졌을 시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예금 증가율, 기본적으로 금리가 5%라고 칩시다. 네네. 근데 대출 증가율이 5%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펀더멘탈이 약하다면, 돈을 더 빌려서 이자를 못 갚겠죠. 그렇죠. 5%를 늘려야지 그 5%를 가지고 이 금리를 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야지 디폴트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금리를 3%, 4%까지 올릴 거라고 하고, 근데 대출 증가율이 10%야. 10%면은 안 터지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 증가율은 이렇게 3%대로 떨어졌지만, 네. 대출 증가율 숫자를 보면은 이런 숫자가 나와요. 11.1%. 그리고 여신 증가율, 그러니까 전체 모든 돈을 다, 그러니까 대출이든 어음이든 다 더한 거. 그게 연간 단위로 거의 10%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3%대니까 또 기업들의 금리 많이 올라갔다고 친다 하더라도 한 6%대다. 그러면 여전히 대출 증가율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게 6% 밑으로 뚝 떨어져서 5%, 4%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여전히 이 대출 증가율이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수요가 있어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권의 입장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장단기 차가 역전이 됐어. 그래서 이제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인데, 그럼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과 대출해주고 나서 내가 받을 돈이 보면은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다. 그럼 대출해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비용보다도 받을 돈이 적어지면 네. 당연히 더 안 예금을 받고 안 대출을 해주겠죠. 그게 경기 침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전히 예대율이 너무나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예대율이 100% 수준이었다 그러면 대출 안 해줄 거예요. 예금 증가율이 떨어진 만큼 대출 증가율도 떨어지겠죠. 그럼 경기 침체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얘기했던 2000년도, 2008년도 이때가 미국의 예대율이 거의 100%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예대율을 보시면 이런 숫자입니다. 제가 2000년도, 네. 그리고 여기가 2008년도입니다. 거의 둘 다 10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예금 증가율이 줄어들어 버리면 대출 증가율이 같이 떨어져요. 네네. 그럼 이건 경기 침체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에요.
예대율이 72%밖에 안 됐던 게 76.5%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도 다들 경기 쉽지 않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장애임차 역전됐는데도. 네네. 왜? 은행권이 여전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훅 빠졌습니까? 은행이 그냥 몸살이게 해버린 거지. 그렇죠. 코로나 터졌으니까. 코로나 터졌으니까. 네. 사람 돈 안 쓸 거고, 네네. 안 돌아다닐 거고, 돈 대출해줬다 큰일 나겠다. 실업률이 저렇게 폭등을 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빠졌어요.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예금 증가율이 3%, 4%대가 됐는데, 대출은 10%대로 늘고 있으면, 대출이 10%대로 늘고 있는 경제가 경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분석을 해도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10%대가 유지되는 구간이 도대체 은행권이 얼마나 용인할 거냐 이거죠. 예금 증가율이 떨어졌는데도. 그거는 전에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100%보다는 낮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숫자 76.5%를 돌파를 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걸 저희는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대출 증가율이 연간 단위로 15% 증가를 하거나, 네. 대출 증가율이 연간 단위로 10% 증가하거나 10에서 15% 사이라고 칩시다. 그럼 대출이 10에서 15% 증가를 하는데 그 경기 침체예요? 아니죠. 두 자릿수의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면 보통 GDP 성장률은 두 자리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명목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안 깨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그때 보이는 코로나19 터지기 전의 수준까지 가느냐 계산해 보면, 예금 증가율을 4%로 잡고 대출 증가율이 15%로 정말로 거품이 일어났다 치면은 2024년 말에 80%가 넘습니다. 2023년 말이 돼도 73%대니까 여전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있잖아요. 예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여전히 대출 증가율이 10에서 15% 일어나고 예금 증가율은 3, 4%대라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때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 이 꼭지를 찍고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했었을 때 정말 빠르게 보면은 2024년 중에 일어나고 좀 늦게 보면은 아마 2026년 초쯤이면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2024년 상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요 사이에 일어날 것 같다. 물론 갑자기 은행이 네. 다 몰라. 그냥 지금 당장 뭐 60%대 예대율이든 뭐든 네. 나 그냥 대출 안 해줄래.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간 단위로 계속 이걸 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대출 증가율 대비 금리. 이 크로스가 일어나면 끝. 요 두 가지 지표를 보면서 저희는 어느 시점까지 저희가 이 포지셔닝을 끌고 갈 건지 계속 요의주시를 할 겁니다. 제가 그거를 2006년도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2006년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꺾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쭉 당겨버렸잖아요. 그러네요. 수요가 굉장히 센 산업이 맞거든요. 지금 여전히 25%는 들고 가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좀 이번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수를 가지고 플레이하기보다는 알파 전략, 즉 이런 상황에서 투자할 만한 유망, 뭐 기업이라든지 업종 이런 게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기 앞서서 네. 작년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2022년 유망 주식으로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IT 대표 기업. 이 중에서 헬스케어는 상당히 좀 잘 버텼죠. 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렵죠. 그 인플레 법안과 맞물리며 상당히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 IT 대표 기업들이 사실상 이 나스닥 지수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힘들어요.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네. IT 대표 주식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상황에서 궁금하거든요. 네. 요거를 네. 좀 재밌게 좀 섞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었을 때 16,200포인트 갔었잖아요. 저희는 그때 분석을 했었을 때 IT의 적정 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거품이 아니다. 나스닥 16,200이. 그래서 그때는 1월, 2월 달까지 더 많이 올라가고 끝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시대에서 저희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가상화폐 시장을 안 생각한 것이. 가상화폐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안에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이제 온라인 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부분, 나중에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뭐 모든 결제를 가상화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을 실제로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 이런 그렇죠. 말을 중간에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2021년 11월에 네. 저희가 틀렸죠. 왜냐면 1월달, 2월달까지는 들고 가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나 나스닥만 보고 있으면 저평가였어요. 왜냐면 닷컴 버블 붕괴가 됐었을 때의 계산해 보면은 그때 막 나스닥 P 멀티플이 50배, 60배 막 이렇게 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피크 쳤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36배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아직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가상화폐를 집어넣었어야 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피크를 치는 타이밍을 잡을 때 시가총액이랑 M2를 같이 봐요. 저희가 모델링을 많이 해봤는데 립 모델이란 건 뭐냐면 ROE, 금리도 중요하지만 M2 증가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M2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기는 PBR이 그러니까 가치가 시총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M2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M2 증가율이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시총의 고점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다가 가상화폐를 집어넣었어야 돼. 11월 달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자그마치 2.9조 달러고요. 사실 가상화폐 시장의 피크는 거의 3.6조 달러입니다. 근데 나스닥 시장 그때 고점이 46조예요. 46조 달러. 그러면 거의 6.3%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 피크했을 때는 7%가 넘었었어요. 그 7%를 더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1월, 2월까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더했으면은 11월이 꼭지가 맞죠. 왜? 보시면은 시총 나누기 M2로 했었을 때 가상화폐 더하기 나스닥 시장 더하기 S&P 500 다 더했었을 때 M2로 계산했더니 400%가 넘어섰었어요. 근데 이 416.88%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484%보다는 낮아요. 그렇지만 2008년도 3월 달에 닷컴 버블이 말고 산업재해 버블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평균 값으로 계산했을 때 395.5%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진짜 거품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요번에 지금 아까 IT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가상화폐도 집어넣고 IT 시장도 다 집어넣고 나스닥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어떠냐. 저희 답은 요런 숫자가 나옵니다. S&P 500, 5,500, 나스닥 16,500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나스닥 고점을 다시 뚫을 거가 오고 끝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 못 가고 살짝 못 미치고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더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근처까지 갔었을 때 저희는 포지션을 바꿀 건데 제대로 바꿀 건데 그러면 IT를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습니까?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IT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반도체 쪽이 그죠? 수요가 지금 살짝 수급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벌써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다. 지난달. 맞아요. 그런 숫자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하반기에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미 벌써 주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빠졌단 말이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 예. 그러니 여기다 대놓고 또 40% 빠진다? 저는 얘기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럴 때 보면은 40% 빠진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시티그룹인가? 어디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더 빠질 거다. 2천까지 빠질 거다. 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밀렸죠. 며칠간 안 좋았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던지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좀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IT 산업, 특히 이 가격 전가력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IT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는 시기에서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가격 전가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센 산업이 맞거든요, 지금. 물론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그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격의 변동성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ROE를 창출해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격 전가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저희는 IT 산업 특히 뭐 반도체를 전체 포트폴리오 다 들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번에 왕창 깨지고 있는 거지만 한 4분의 1 정도? 또 나머지 4분의 1은 신재생 에너지? 또 나머지 4분의 1은 뭐 바이오 플러스 전기차?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해 놓았으면 이쪽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쪽이 커버를 해주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업종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은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장주, 가치주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IT를 여전히 25%는 들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도 20%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도 한 10%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도 5% 정도 들고 가고, 전기차도 10% 정도 더 들고 가자. 근데 어떤 분들은 총 저는 70%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저는 변화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 IT 기술주의 비중이 35%나 되니까 이거를 25%로 줄이고 나머지 10%를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쪽으로 더 더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영역의 차이. 누가 네. 어떤 업종이 더 본인은 편하냐. 네. 요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7대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를 아예 안 들고 갈 수도 없는 게 가치주 안에서도 미국의 천연가스라든지 또 원자재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포스코 중에서도 포스코 안에서 뭐 신소재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고유 원자재, 고유 가치주라 하더라도 4차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원자재, 뭐 4차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해내면 그쪽에서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가격 경가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도 한 30% 들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가상화폐도 가상화폐 중에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다 모르겠고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결국은 IT 산업에서 다 들고 가냐, 반도체 중에서 모든 반도체주를 다 들고 가냐, 그 중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 좋은 회사, 그죠? 경쟁력이 더 있는 회사, 이걸로 들고 가는 게 그게 나중에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종 구분을 해놓고 투자는 합니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또 더 나아가서 종목별 알파 전략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게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까지는 충분한 좀 시간이 있으니 그 전에 한 번 더 이제 상승장이 나올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IT 대표 주식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전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왜 근데 그래도 성장주를 가치주보다 더 많이 고집을 하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스닥 막 1,500포인트까지 빠질 때는 많은 분들이 그때가 금리 3%대 중반까지 올라갔으니까 봐라 이제 기술주들 박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빠뜨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번에 금리가 2.6%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또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한 거지. 지금 벌써 3.2%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보세요. 3.2%까지 올라왔는데 나스닥이 박살이 났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전보다 위에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3.5%를 견뎌낼 수 있는 IT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건데, 요 두 개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기 전 수준. 그러니까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0.15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 미만일 때. 그때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숫자들 34%, 31% 이게 뭐냐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초과 수익을 창출할 빈도수, 가능성. 그러면 성장주를 사야 되겠습니까? 가치주를 사야 되겠습니까? 성장주 사야죠. 그렇죠. 또 요거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은 뭐냐면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7대 3이 맞죠? 또는 뭐 3분의 2, 3분의 1이 맞죠? 딱 숫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저희는 그래서 성장주 비중이 7, 가치주 비중이 3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전제 조건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5% 밑으로 떨어지고 4%대 떨어지고 내년에 3%대로 떨어지고 3% 밑으로 살짝까지 연말까지 간다 치면 어쨌든 앞으로 1년 반은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거죠. 그죠? 적어도. 네네. 그럼 그때 과거에 뭐가 그 시대에 수익률이 좋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인플레이션이 3% 이상으로 유지가 됐었을 때 S&P 1500 기업들 중에서 가격 전가 능력이 뛰어난 회사들, 가격 경쟁력 우위 기업들의 기간별 수익률을 구해봤더니 12개월 동안에 약 11%의 초과 수익률을 창출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S&P 1500 기업들 중에서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 능력이 뛰어난 회사를 들고 있으면 S&P가 안 올랐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11% 오르니 연 수익률 11%를 창출하면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채권 들고 있으면 3, 4%를 번다 하더라도 그거는 훨씬 더 낮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낮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11% 초과 수익률을 내니까 당연히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보면 IT든 바이오든 뭐 신재생 에너지든 전기차든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원자재든 금융회사든 다 가격 전가가 되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렸었을 때 판매가 안 깨지는. 그러니까 대수, 판매 대수.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판매 대수가 깨지더라도 워낙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실 매출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판매 대수도 안 깨지고 가격도 전가를 해서 실적이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깨지지 않겠죠, 주가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무작정, 나 그냥 몰라. 현금만 들고 있을래. 이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는 그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 놓는 것이 내 부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좀 IT라든지 반도체 그런 기업 중에서 가격 전가력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플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 막 올려도 그렇죠. 사람들이 다 사잖아요. 그래서 뭐 TSM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가격 인상한다라고 하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3나노 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기업들이 이런 기사에서 나온 플로우처럼 가격 인상을 여기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투자 매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주식들은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사실 기관들이 그렇게 해서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샀다 팔았다 해서 이 평가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되더라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니까 맞아요. 샀다 팔았다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저는 그게 좋은 시장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노름이라고 생각을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하면서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시장의 끝물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큰 대세 하락장이 2년 뒤쯤이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제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를 맞출 확률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 시장을 볼 때는 미국은 10년 중에서 8년, 9년을 들고 있고 1년만 대세 하락장이 왔었을 때 빠져나가 있으면 최고 2년만 빠져나가 있으면 그러면은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난 30년 동안 그냥 좋은 종목만 계속 사모았으면 네. 그냥 연평균 수익률 10% 나온 거예요. 그 충분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서 그 50% 빠지는 장일 때 그 50% 안 깨지고 한 10%만 깨지겠다. 이게 욕심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연평균 10%의 수익률이 아니라 연평균 20%, 30% 수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한 번 네. 삭장 나왔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맞추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들고 있는 게 더 많아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콜동원 맨날 불리시하게 얘기한다. 다 좋습니다. 네. 좀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좋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8, 90% 이상의 확률로서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 또 세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노력을 하는 동안에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자꾸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기적인 투자의 마인드로서 좋은 종목 고르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지 그게 남는 장사다. 자꾸 시장을 차트 보면서 맞추려고 타이밍 잡으려고 하면 정말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나와주셔가지고 장기적인 뷰 관점에서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요번에 이제 하락장이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이전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진정한 고점이고 사실상 이제 그때부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정확하게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이 딱 제가 유안타증권에 입사한 지 3년 딱 지나고 이제 4년 차 되는 첫날입니다. 제가 2019년 9월 1일 날 입사를 했었으니까. 그 입사하자마자 랩 상품 런칭을 한 게 9월 26일, 27일이에요. 첫 고객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3년 다 돼가죠. 한 달만 더 지나면 이제 3년이 되는 건데 수익률을 보시면은 쌓이다가 빠졌다가 쌓이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시장 지수가 막 빠질 때 고객분들이 안타깝게도 해약을 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가장 바닥일 때 해약을 하세요. 제가 막 손을 잡고, 그러니까 말로써 거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것만 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겁니다. 근데 그 빠진 수익률이 다 되돌아왔어요. 지난 6월, 5월, 6월, 7월 달 이때.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을 잘 골라놨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왔겠죠. 근데 그걸 못 먹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전화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건 미국 증시는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저같이 운용을 하는 사람의
랩 상품을 네. 뺐다 넣었다 하시는 거는 정말 본인이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설적인 뭐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마젤란 펀드를 13년 운영을 했는데 연평균 거의 30% 정도 수익률을 냈는데 네.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은 다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객을 가입한 펀드.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에 한 7, 8년은 오르고 한 2년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으시고 또 알파 전략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상세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잘 또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본부장님 렉상품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채널도 한번 방문해 보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